자, 이어서 앞에서 설정되었던 그 갈등 관계들이요,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첫 새벽부터 밭에 나갔던 강노인은 그만 입을 쩍 벌리고선 채 말을 잃었다. 어떤 놀란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었다. 이제 손가락만한 고추 모종이 깔려있는 밭에 여기저기 연탄재들이 나뒹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추 모종을 심어놨는데 밭에요, 누군가 연탄재를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자, 겨울 빈밭에다 내버리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목숨이 붙어 자라고 있는 밭에 연탄재를 던진 것은 명백히 짐승의 처사였다고요.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 전부 다 짐승이라고 강노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겨울에 빈밭에다 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갈등 관계가 점점 심해져서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반상의 끝의 도끼 어른 동네 사람들이 저지른 것임은 대변에 알 수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이런 짓거리까지 해댈 줄이야 짐작도 못했던 강노인이었다. 자, 이 사건 속에 강노인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잠시 드러났습니다. 절대 팔지 않겠다라는 그 땅은요, 목숨이 붙어 자라고 있는 밭이라고요. 생명이 자라는 생명의 공간, 생명이 가꾸어지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다 이런 짓거리들을 했으니까 걔네들은 짐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수십 덩어리 연탄재 폭격을 당해 짓뭉개진 모종이 한 고랑만 해도 숱했다. 이 연탄재 폭격은 사람들이 강노인에 대한 원망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강노인에 대한 불만을 상징한다,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의 막된 인종들, 이 막된 인종들이라는 것은 강노인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되는 거죠. 강노인은 주먹코를 실룩거리며 밭으로 달려들어와 닥치는 대로 연탄재를 길가에 내 던졌다. 서울 것들이나 되니 살아있는 밭에 해코지할 생각을 갖지. 살아있는 밭이라는 것은 생명의 공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땅을 아는 자라면 저 시퍼런 하늘이 무서워서라도 감히 이따위 행패를 생각하겠는가. 흰 연탄재 가루를 뒤집어 쓰고 쓰러져 있는 죄 없는 풀잎을 차마 바로 갈 수 없어 강노인은 잔뜩 허둥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의 강노인의 사람들에 대한 심리와 그 다음 행위가 서술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밤사이에 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여겨보지 않은 알턱이 없던 김씨가 인사랍시고 던진 말은 더욱 가관이하다.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영감님, 땅을 내놓으셨다면서요. 뭘 그리 열심히 가꾸십니까? 이내 넘길 거라면서 하면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 사건입니다. 사건이 연달아서 빵빵 터지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시뻘건 얼굴 획 돌리며 벼락 같은 고함을 지르는 통에 김씨가 움찔 뒤로 물러났다. 이런 행위를 본다라고, 이런 반응을 본다라고 하면 강씨가 팔겠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젯밤 밤상회에서 대개 며느님이 그러셨다는데요. 이 며느리조차 강노인과 대립관계를 이루는 인물로 등장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강씨는 딴 거예요. 그 동네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이 작가 너무 잔인합니다. 노인 혼자서 동네 사람들하고 흔한 용어로 그래 다이다이 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 옆편나한테 들은 소리라서요. 이러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사건 두 가지 사건이 연속해서 벌어졌습니다. 밭에다 그 지정을 해놓은 거 보면 오죽하겠소. 틀린 말도 아니고 땅 팔아서 아들 살리고 남은 돈은 은행에 넣어 이자나 받으면서 우리 식구 신간 이사 편치 뭘 그러시오. 밭이 그 지형인데도 마누라는 천하태평이었다. 강노인은 어이가 없어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 벌어진 두 가지 사건에서 마누라의 반응입니다. 천하태평,
땅 팔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누라가 해결책을 제시하죠. 땅을 팔자. 그러면 마누라 입장에서는 땅은 돈의 가치, 경제적 가치를 주는 소유물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작가가 각 노인에게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잔인하게 만들어 간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반상의 파문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더 새로운 사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반상의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연립주택에 산다는 은혜 엄마가 찾아와서 경국이 엄마가 지난달 꾸어간 5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이다. 경국이 엄마가 뭐냐면 강노인의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빌려줬던 은혜 엄마가 찾아와서 돈 갚아달라는 사건이 또 벌어진 거죠. 땅을 팔았다니 계약금을 받았을 터인즉 큰 며느리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없겠느냐는 여자의 말에 강노인의 주먹코가 더욱 빨개졌다. 완전히 빡친 거예요. 지난 겨울 서울에 이사와서 동네 물정을 모르고 딸이 다니는 에바다 피아노 학원에서 알게 된 경국이 엄마에게 그것도 두 번째 탄 것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이 여자의 돈을 빌려준 여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서술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각 노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갚을 수밖에 없게끔 작가가 잔인하게 또 서술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동네 지주의 큰 며느리라고 해서 별 의심하지 않고 돈을 주었는데 경국이 엄마가 동네 뿌린 빚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직접 시아버지와 단판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은혜 엄마였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빚을 졌어. 그러면 시아버지가 갚아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뿌린 빚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기 위해서는 각 노인은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땅을 팔았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큰아들 용규에게 빚을 준 동네 사람들이 각 노인에게 몰려 빚쟁이들이 러쉬를 하는 거예요. 은혜 엄마까지 꼭 8명이었다고. 그럼 8명한테 어마어마하게 빚을 빌렸겠죠. 그런데 이 자식들은 자식 농사 안 됐죠. 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앞에서 이미 제시해 놨어요. 그럼 이거 누가 갚아줄까요? 노인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중에 목동에 살다가 철거 보상금을 받아지고 이곳까지 흘러온 김영진이라는 날품팔이 사내도 끼어 있었다. 자, 돈을 빌려준 사람의 처지가 드러나는데 철거 보상금이 뭐냐면, 그러니까 도시가 개발되는데 그 개발을 하려면 원주민들이 떠나야 되잖아요. 약간의 돈을 주고 돈을 받고 나온 겁니다. 그 돈이 철거 보상금이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 직업이 날품팔이가 뭐냐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돈까지 빌려다 쓴 거예요. 그런데 갚을 능력은 없는 거죠. 누가 갚아요? 그렇죠, 강노인이요. 철거 보상금을 산부이자로 놓아주겠다는 고웅댁의 말만 믿고 돈을 건네준 사람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강노인의 땅을 믿고 빌려준 돈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겨대면서 땅을 판 적이 없다는 그의 말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 작가가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나가고 있습니까? 각 노인이 땅을 팔 수밖에 없게끔 사건들을 연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점이 가비경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해요. 그 못난 놈이 공장까지 담보로 잡혀 먹었대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단 1원도 나올 가능성이 없다. 빚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최신 기계 설비만 갖추면 돈 벌리는 게 눈에 보이는 사업이라는데 은행 대출 기간이 차서 경고장까지 날아왔답니다. 자식의 상황입니다. 이 자식의 상황은 뭘 드러내고자 하는 것일까요? 빚 갚을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잠깐 잔인하죠. 계속해서 강노인으로 하여금 땅을 팔아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강노인은 그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쳐겨야 했다. 왜? 자식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내적 갈등을 합니다. 어떤 갈등을 하겠습니까? 팔지 않아야지, 하지만 팔아야지. 이 갈등이 계속 일어나겠죠. 자식 농사는 포기한 지 오래지만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강노인이 왜 땅을 팔 수밖에 없는지, 강노인이 어떻게 땅에 대해서 생각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강노인에게 땅은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원래 우리는 농경사회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농경사회니까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건 당연한 거예요. 땅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전통적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강노인은 땅에 대해서 전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이 수확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즐거움. 그러면 땅에서 어떤 정서적 즐거움이라는 정서적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강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땅을 계속해서 팔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찰나에 땅을 팔아야 할 사건들이 연속해서 벌어지니까 내적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에서 밀려 나온 것들 때문에 여기까지 땅값이 들먹거리는 북새통을 치렀고 그 와중에 자식들이 모두 저 푼수로 커버렸다는 원망도 많은 게 강노인이었다. 그때 당시 세태로 인해서 자식들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강노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오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들어보지 않고 모른 척하고 있는 용규의 내외를 생각하면 괘씸하기 짝이 없었지만 이제 강노인이 거두어야 할 일만 남은 셈이었다라고 서술자가 강노인의 마음속까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이용해서 서술해 버렸죠. 그럼 여기서 드러나는 정보는 뭡니까? 땅을 강노인이 팔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부분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햇살은 푸지게 내리고 아이들은 지물포 옆에 옹기종기 모여서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강노인은 큼큼 헛기침을 해가며 강남 부동산으로 걸어갔다. 왜 이런 행위를 했겠습니까? 땅을 매매, 팔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나 이내에 되돌아와서 집을 향해 바쁜 걸음을 옮기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암만 해도 물 한 통쯤은 저 날라서 우선 이것들 목이나 축여줘야겠다는 생각이다. 이것들이 뭔데요? 기르고 있는 농작물요. 그러니까 이 행위 속에는 땅 팔러 가다가 돌아와서 이 생각을 하는 행위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땅에 대한 애정, 연민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갈등 해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큰 틀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구조는 되게 간단해요. 강노인과 마을 사람들의 갈등이에요. 그 이유는 땅 때문이라고요. 땅. 자, 강노인은 주위 사람들의 회유와 압박에도 밭농사를 고집하는 인물이다. 그 이유가 뭔데요? 땅은 생명의 공간이자 그 다음에 전통적 가치를 지니고 정서적 가치를 지닌 강노인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땅을 팔지 않고 농사를 짓겠다라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평생을 억척스럽게 농사에만 매달릴 만큼 땅을 삶의 터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땅의 전통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물질보다 정신을 소중히 하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땅을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은요, 인분 냄새로 불평을 해댑니다. 표면적인 이유죠. 근데 실제로는 동네 집값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이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물질적 가치, 물질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노인에 대한 불만의 표시 방법으로 일부러 연탄재를 버릴 만큼 비도덕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대립을 통해서 1980년대 산업화, 도시화, 쇠퇴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양 기자의 마지막 땅이었습니다.